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빠졌는데 신행정학, 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뉴 퍼블릭 서비스하고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틀려. 이거는 60년대, 70년대 나온 이론이고 뉴 퍼블릭 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공통점도 있지 당연히. 뉴 퍼블릭 서비스의 지적 연원이 중에 하나가 신행정학이라는 거지. 신행정학하고 조직인간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 상당히 그 공통된 요소들이 많아. 조직인간주의가 여기 이제 조직인간주의는 와 마찬가지로 공공조직의 인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화. 공공조직을 인간화시키는 거. 이 전통적 모형이 조직 구성원을 사문화시키고 사문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인간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전통적 조직에서 조직 모형에서 전통적 행정 모형은 인간의 도구로서 간주하지 기계 한 부품으로 간주한다. 그죠? 기계 한 부품으로 간주하고 도구로서 간주한다.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적 존재라기보다도 도구적 존재, 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브젝티피케이션이 저게 사물화예요. 물건화 시킨다는 것은 물건화. 수단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고 물건 기계의 부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인간화하고 있다. 비인간화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mpersonalize라는 거거든. impersonalize. 인간이 이제 그 전통적 모형에서 보면은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지, 그지? 통제의 대상이고 명령을 하면은 수동적으로 거기서 따르고 그리고 룰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직관이라든지 개인의 정서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기계 부품을 하나 생각한다. 비인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물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고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새로운 조직관리 모형을 제창하는데 그 조직관리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방성과 신뢰와 솔직한 대화, 진솔한 대화를 중요시하는 조직관리 모델을 제창하고 있다. 개방성, 신뢰, 그다음에 진솔한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얘기했던 아지리스하고 그다음에 골렘비우스키 얘기하고 중복이 되지. 그죠? 신뢰와 협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골렘비우스키가 그렇게 얘기해. 신뢰와 어떤 탑다운식인 그런 계층적 모델보다는 신뢰와 협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수평적이고 참여적이고 분권화된 그런 조직관리 모델을 지향을 한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되는 거죠. 개방성이 있어요. 폐쇄된 것이 아니라 아무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들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관리 모형을 제창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탑다운이나 이제 계층적인 그 관료제 모형이 이제 전통 모형이죠, 그지? 탑다운 계층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 이상한 저처럼 변증복잡 조직이라든지 연합 모형이라든지 저렇게 이상한 이름을 가진 대안적 모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조직관리 모델인데 그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변증법적 모형, dialectical organization, 그 다음에 뭐 consociational organization, 그래서 연합 모형 이런 이상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름이 근데 그 모델이 어떤 면에서 좋냐?
어떤 면이 좋나? 인간 성장에 더 기여한다 이거지. 인간 성장과 발전에 더 기여한다. 그런 모형들이. 그리고 그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의 복잡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모형들이 오히려. 그 조직 인간주의자들은 그 탑다운 모형에 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지향하는 모델이 인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성과에 높일 수 있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환경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형은 직권적 모델이 더 우수할까 아니면 분권적 모델이 더 우수할까? 당연히 분권적 모델이지. 왜냐하면 직권적 모델의 생각을 해봐. 일선의 기간에 그 조직의 이제 탑다운 모델이 직권적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 모든 권한은 상층부에 있고 하층부로 내려오면서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밑바닥에 있는 프론트라인 에이전시 스텝은 거의 권한이 없어. 그렇지만 그들이 문제를 환경하고 고객하고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를 인식을 해. 근데 문제를 인식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 그지? 보고해서 또 어떻게 돼? 명령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의사 왜곡도 될 수 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돼. 근데 분권적 모형은 어떻게 돼?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 모형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그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대안적 모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신행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관료제적 통제지향적이고 탑다운식이고 권위에 기초한 관료제적 모형은 폐기돼야 되고 그 대신 분권적이고 인간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연합 모형이라든지 변증법적 그러한 대안 모형이 앞으로의 그 조직관리 모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행정 적극주의, 액티비즘이라고 여기에요. 액티비즘,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액티비즘. 여기 이게 뭐냐면 그 액티비즘이라는 단어가 그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가들이 공공정책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그 전통적 행정 모형에서는 주어진 정책을 중립적 입장에서 능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지?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행을 넘어서 가지고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야. 행정가들이. 나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선 현대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마추어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고 전문적 훈련을 받고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전문 행정인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행정 적극주의를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정치인들이 아마추어다. 정치인들은 아마추어에서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뭐 비슷한 얘기인데, 현대사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행정가가 책임져도. 그리고 왜 정치인들을 믿지를 못해. 우선 정치인들은
이 당시 이제 1970년도 신행정학이 이제 대두됐을 때 미국의 정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론이 뭐냐면은 다원주의야. 플러럴리즘.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압력을 통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거. 거기서 뭐야? 정치인들은 없어. 정치인들은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에 불과해.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거야. 전체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자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은 정치인들이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체 이익보다는 이익 집단 이익에 매몰돼 있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사회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회가 탄력을 잃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안으로서 행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익 집단의 작은 편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적국주의를 주장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치주의야. 신행정학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대안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적국주의. 세 번째는 가치주의. 그리고 이 두 번째 것부터 얘기하면은 가치주의라는 거 뭐냐면 행정은 우선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행정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한 이론이 뭐지? 전통적 행정이야. 가치 중립성. 가치 중립성. 주어진 목적을, 행정의 역할이 뭐야? 전통적인 있어요. 주어진 목적을 기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거.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가치 아니야, 그지? 어떤 가치든 상관없어. 주어진 목적이, 주어진 가치가 뭐든지 상관없어. 행정의 역할은 그것을 그냥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행정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행정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선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첫 번째와 관련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연결시키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은 기술하는 거지, 기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거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왜냐? 행정은 결정을 하잖아. 행정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우드로 윌슨도 인정을 했어. 결정을 해, 그지? 정책 결정에 개입을 해. 단순히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정책행정 이원을 주장했다고 그랬어.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있어.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판단이고 가치 판단이란 말이야.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 나치 체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있잖아. 포로 수용소의 관리들은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죽이느냐. 죽이라는 미션을 받았어. 목표를 주어졌어.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임무는 뭐냐?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을 효율적으로 학살할 것인가? 요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가치 중립적인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행정에서 가치의 역할 및 중요성이 이제 뒷면에서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제 그걸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행정에 있어서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돼야 될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치 중립적이 될 수도 없고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행정은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효율성 외에 다른 가치도 지향해야 되는 거지. 효율성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 효율성만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회적 형평이라는 거. 사회적 형평. 사회적 형평이 행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의 최고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돼야 된다는 거. 사회적 형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거. 이게 사회적 형평인가? 그게 아니지. 그거는 공정성이지. 공정성.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은 공정성의 개념이야. 형평의 개념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보다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 형평을 저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 대표 관료제, 사회적 형평. 그다음에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에서는 적극적 조치. 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보다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야. 대표 관료제하고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치를 밀접하게 여기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대표 관료제가 뭔지 알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것 언젠가 다른 수업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또 여러분들 책 찾아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를 등에 짊어지고 행정가는 정책 개발에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그러한 가치를 사회적 형평을 극대화시키고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또 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행정학하고 MP 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신공공관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써야 될까? 둘 다 신행정학도 그렇고 신공관리도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그죠? 비판하고 있지. 그런데 신행정학하고 신공관리하고 틀린 건 뭐니? 신행정학은 신공공관리를 비판하는 MPS의 한 부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논문으로 쓴 사람이 있어. 프리드릭스라는 사람이 그대로 그 논문을 썼어. 프리드릭스라는 그 학자가 신행정학하고 신공공관리하고 유사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그 논문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어떻게 읽어? 논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우리가 신공공관리 배웠잖아, 그지? 전통적 행정 둘 다 신공공관리나 신공공서비스나 둘 다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 그지?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두 뿌리가 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행정학이 아니라 MPS에서 맞춰서 글 쓰면 돼, 그냥. MPS에서. MPS하고 MPM하고 틀리잖아, 그지?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있지. 둘 다 전통적 행정 비판하고 있잖아. 그렇게 쓰면 훨씬 그래도 많은 점수를 얻어.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 선생들이 이제
뭐 어느 논문 보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거든. 그 다 그래. 뭐 어느 대학이든지 마찬가지야. 그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야. 뭐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논문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거기에 그냥 유사하게 써나가면 돼. 유사하게 써나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MP 실행정학을 MPS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MPS라는 다 알잖아, 그지? MPS가 알잖아. MPS를 실행정학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실행정학이 배웠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실행정학, 그지?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MPS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써버리면 돼. MPS하고 NPM하고 틀리잖아. 그지? 그렇지만 둘 다 공통 분모는 뭐니?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잖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적당히 떼어 나가는 거야. 그러더라도 그렇게 쓴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채워 넣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MPS의 그 네 번째 뿌리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어렵지, 이거는. 60년대,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게 그래도 꽤 된 거지. 60년대, 70년대 새로 대두된 이론이니까. 주류 행정학이 이제 합리모형, 행태주의 뭐 이런 것들이 주류 행정학이지. 행태주의의 인식론인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적 인식론을 제시.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 뒤에 앞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요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논의들이 필요해. 그 인식론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해. 인식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어렵지, 이거 굉장히 어렵지. 에피스테몰로지라 그래.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야. 인식론은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잖아. 사회과학자든 자연과학자든 지식을 탐구하잖아.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야. 방법에 관한 거야.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사회에 유용한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느냐. 그 방법이야.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실증주의. 실증주의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지? 사이먼 생각나야 돼. 합리모형 생각나야 돼. 그지? 사이먼. 근데 이 실증주의 인식론을 비판하고 대안적 인식론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적 인식론이 뭐냐? 해석주의야. 또는 비판주의. 이 두 가지가 실증주의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이야. 이런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실증주의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석주의와 비판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거야. 인식론이 틀려. 실증주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를 돌아가면은 실증주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켜서 사실의 영역을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왜 가치의 영역 연구돼서 삼으면 안 돼? 가치의 영역은 관찰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 명제, 그때 얘기했어. 사실적 판단이 사회학 연구에 초점이 돼야 된다. 그 얘기했어, 그지?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비판. 이게 그 해석주의자나 비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들이야.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실증주의는 가치와 사실이 구분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구분되기 어렵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에 들어왔어, 그지? 이 수업에 들어왔어.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이 수업에 참석했어, 그지? 이건 사실인가 아닌가? 참석했어. 관찰할 수 있잖아, 그지? 측정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수업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어떤 학생은 참석했어. 이게 참석했냐 안 했느냐 이거는 사실이야, 팩트야. 참석했냐 안 했냐, 그지? 팩트야 이거는, 그지? 그런데 참석했는 사실을 갖다가 그것만 딱 봐도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이 학생이 이 수업에 행정학 이론의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떤 학생은 유지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대 그 행정학 강사이기 때문에 저 수업은 몇 천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놓칠 수가 없다. 수업은 반드시 다른 수업은 몰라도 유지원 선생님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너무 훌륭한 수업이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수업은 다른 선생님 수업이랑 거의 비슷하지 뭐 별 차이가 있어. 그냥 수업에 안 들어오면은 학점을 적게 받으니까 추석 점수를 안 줘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내 수업에 대해서 유영 선생님 하는 수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주지 않는 학생이 있어. 그게 가치 판단이야. 그지? 판단이야. 어떤 학생은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학생은 그냥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안 주고 그냥 안 들어오면은 추석 점수를 못 얻을까 봐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수업에 참석했다 그 자체가 단지 팩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유지원 선생님이 수업을 정말로 값진 수업으로 가치 판단해서 참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참석한 사람이 있고, 가치 판단하는 거지, 그지? 이미 모든 행동에는 가치가 녹아져 있다는 거야. 가치가 이미 녹아져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근데 그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냐는 거지. 더 심플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 그런데 울고 있는 이유는 틀릴까, 그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그지? 너무 기쁘면 또 울음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운다는 사실은 같지만은 울게 만든 이유는 다 틀린 거야.
기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팩트는 운다는 팩트는 같지만은 울게 만든 이유들은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유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유 자체.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어. 그런데 부양 정책을 발표했는데 A라는 사람은 부양 정책의 틈을 타 가지고 자기 집을 매도해 버렸어.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은 야, 부양 정책 이제 마련됐으니까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지금 집 사서 나중에 이익을 남겨서 팔아야지 생각해서 매수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기회 잘 맞다. 그 사람이 이제 매도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매도한 행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이제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를 틈타 가지고 부동산 부양 정책이 틈타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야. 매도한 행위에는 뭐가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끝났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매수한 사람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간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가치와 사실은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판이고, 모든 행동에는 인간 행동들은 보면은 외관적으로는 봤을 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다 틀리다라는 거야. 어떤 행동이 이르게 된 그 내면들, 이유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게 가치 판단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지? 두 번째는 가치가 사실보다는 어떤 경우에 이제 가치와 사실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이먼은 사실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하지. 가치와 사실을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가치가 훨씬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치가 사실 세계에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사실의 영역은 중요성이 10%밖에 안 되고 가치 영역은 90%야. 그런데 중요성이 10%밖에 안 되는 사실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어떤 이론을 낸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가치가 사실보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의 영역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14개 했다는 그것밖에 더 있냐, 거기에 불과하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비판이야. 여러분들 이 비판들도 싹 정리해놔야 돼. 싹 정리해놔야 돼. 인간의 행동은 시공에 따라서 틀리지. 시공에 따라서 틀려. 인간의 행동은. 아까 그 조악한 예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냐? 기쁠 때 울고 어떤 나라에서는 슬플 때 울어. 행동이 다 틀려, 그지? 인간의 행동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 틀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은 시간과 문화와 역사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거. 문화와 역사. 역사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거. 문화와 역사를 떠나서
떠나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문화 역사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거. 문화가 공간적인 측면이고 역사는 뭐니? 시간적 측면이야. 인간의 행동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물체의 행동은 어떠냐? 문화와 역사 상관없이 똑같지. 그지? 물건을 여기서 떨어뜨려. 이거를 한국에서 떨어뜨리는 거나 미국 가서 떨어뜨리는 거나 조선시대에 떨어뜨리는 거나 앞으로 100년 후에 떨어뜨리는 거나 똑같지. 똑같지, 그지? 근데 인간의 행동은 틀리다는 거. 문화와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 풍습이 틀리고 관습이 틀리고 틀리잖아, 그지? 문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잖아. 인간의 행동 양식이 변한단 말이야. 어떤 나라에서는 슬플 때 울고 어떤 나라에서는 기쁠 때 울고. 문화와 공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제약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자연과학과 같은 문화와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법칙과 같은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행동은 역사와 문화에 의해서 제약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그거고, 그다음에 그 인간 행동은 합리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게 실증주의하고 합리 모형이잖아, 그지? 합리 모형. 합리 모형에서는 합리적 요소를 강조하잖아. 근데 인간 행동 중에서는 합리적 요인, 이거는 이제 비합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지? 감정, 그렇지. 느낌, 그다음에 직관, 뭐 이런 거. 합리적 직관이나 감정이나 그런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인간이. 뭐 비용 편익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대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비용 편익이 높다 그러더라도 기분이 그 감정이 와닿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 행동은 인간 행동의 관찰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제 보다 더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면은 인간은 물체와 틀리다. 인간은 물체와 달리 의식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물체는 어떠냐? 관찰한다 그래서 사람이 관찰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자가 관찰한다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지, 그지? 근데 인간은 관찰하면은 행동에 다른 방향,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식으로 행동해. 누가 보고 있으면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고.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호든 실험. 우리가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호든 실험 있지. 호든 실험에서 가장 이게 극명하게 나타났지. 호든 실험에서 노동자들한테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은 노동자들은 기계적 존재로 보는 거지. 인간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존재로 봐서 어떤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같은 존재로 파악을 해가지고 외부 자극이 변화하면은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단이 있어. 작업 집단이 외부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 조도를 변경시킨다든지, 이 조도라는 것은 이거지, 그죠?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좋은 도구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준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지. 닭들을 여러분들 양계장 가봤어? 양계장 가보면은 밤새도록 아주 밝은 불을 켜놓고 있거든. 그러면 닭들은 이제 그 외부 자극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져. 그래서 알을 많이 낳게 돼. 인간도 이제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파악을 해서 생산성,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거야. 조도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휴식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면은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물리적 환경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작업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왜 그랬냐 봤더니 이 생산 그 생산 집단에 있는 이 인부들은 자기가 지금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행동의 변화. 그러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관찰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면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을 텐데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의 변화를 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그지?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 보면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얼마 전에 홍보물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있잖아. 담배를 피더라도 잿더리에다 이렇게 버리고 침도 안 뱉고 그러는데 안 보는 데서 막 버리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는 앞에서 인간의 행동은 이게 여기서 인간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관찰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물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론들이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인간은 물체가 아니다. 의식적 존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거지. 이게 물체라 그러면 그렇지 않지. 물체를 인간을 물건으로 생각하고 사물화시켜서 접근할 경우에 오류를 결과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잘못된 이론 자체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 인간을 사물화시켜서 물건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 자연과학하고 틀리다.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연과학하고 틀리다. 자연과학에서는 사실과 가치에 이게 구분이 가능하지만은 사회과학에서는 안 된다. 이게 자연과학하고 왜냐하면은 실증주의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이 아니다. 사회과학이 자연과학하고 틀리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틀리느냐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가치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인간은 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되면은 행동의 경로를 바꿔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것도 뭐 비슷한데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 사회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팩트를 보면은 동일하게 해석을 해. 근데 사회과학자들은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우리가 그거 보잖아. 지금 얼마나 논쟁점들이 많냐. 저기 이석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팩트 아니야, 그지? 다르게 해석하잖아.
사회과학자도 마찬가지야.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팩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해. 우파와 좌파는 다르게 해석해. 이석기 같은 팩트에 대해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 같이 중립적이지 못해. 과학자도 그렇고 사회과학이 대상인 사람도 그래. 대상인 사람도. 대상인 사람도 아까 뭐야? 같이 중립. 대상인 사람도 물체와 틀리단 말이야. 관찰하면 행동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중립적일 수가 있어. 같은 말이야. 사실 앞에 얘기한 거. 같이 중립적. 사회과학자도 그렇고 사회과학이 대상인 사람도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야. 어떤 사실을 자기의 가치나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런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 내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응? 자연과학은 그런 게 없잖아, 그지? 자연과학자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잖아. 동일하게 해석해. 그리고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물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해. 누가 관찰한다고 그래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 떨어지는 모양이, 중력의 법칙이 한국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작용하고, 조선시대에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작용하고, 똑같은 거, 그지? 지금 따라오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모델에 의존하는 주류 행정학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사물화와 비인간에 대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실증주의 모델은 뭐니? 인간을 물체화시키는 거지. 사물화시키는 거지, 그지? 사물화시키잖아. 자연과학에 물체와 같이 행동한다 이거. 자연과학에서 물체, 같이 행동한다. 그렇게 되면 물체화 본다라는 건 뭐야? 사물화시킨다라는 거고, 인간 감정이나 무슨 직관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잖아, 그지? 비인간화시킨다. 사물화 비인간에 대한 경향을 강화시킨다라고 비판을 해. 실증주의 모델에 입각해 있는 주류 행정학은 사물화 비인간에 대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해도 되지, 그지? 복잡하게 써놨다, 그지? 실증주의 모델에 입각한 주류 행정학은 사물화와 비인간에 대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실증주의 자체가 인간을 물체화시켜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에 대한 의존으로는 실증주의는 인간 행동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이해하기 도달하기 어렵다. 실증주의는 인간 행동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실증주의에 의존해서는 인간 행동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실증주의는 외부에 드러난 행동을 보고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이야. 외부에 드러난 행동. 그걸 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거야.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 그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 뒤에 깔려있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왜냐? 그거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참석했다.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 아니야, 그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얘가 이 수업에 왜 참석했는지 이거는 설명 영역에서 제외해버려. 관심을 두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 왜 참석했느냐 이걸 들어가면 가치 영역과 부딪히게 되는 거지.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은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야. 표면에 드러난 거. 근데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인간 행동을 갖다가 전면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참 재밌는 예를 하는데 숲속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 막 뛰어가 숲속에서. 자,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 누가 뛰어간다 이거지, 그지? 그것밖에 설명 못해, 그지? 숲속에 막 뛰어간단 말이지. 아, 뛰어가는구나. 이것밖에 설명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내면을 알아. 왜 뛰어가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면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 뛰어가더라도 책에 지금 이 책에 든 예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뛰어가는데 보니까 뒤에 누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도망가느냐. 내면을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아, 저 사람이 누가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와서 두려워서 도망가는구나. 내면의 세계를 알면 어떻게 돼? 그 뛰어간다는 행위, 저 숲속에서 뛰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인간 행동의 전모를 갖다가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내면을 알게 되면.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보다도 드러나는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하고 있고 어떤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인간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증주의는 애석하게도 내면의 세계는 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얘기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업에 참석하고 있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참석하고 있다. 요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참석했는데 어떤 이유로 참석했는지까지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그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이 전면적이고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거.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하는 실증주의에 대한 의존으로는 인간 행동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면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 더 완벽한 이해?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의도가 뭐고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더 많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 해석주의자들은 그 액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 잘 봐봐. 같은 행동이야. 행동인데 실증주의자들, 뭐 행태주의자들, 실증주의 사이먼의 행태주의자 아니야, 그지? 실증주의라는 인식론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거지. 합리모형.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가 그 사이먼이 행동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행태주의라고 얘기하지. 행태, behavior 영어.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가 있어. 행동주의. 같은 행동이야. 그렇지만은 behavior는 뭐라고?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행동. 팩트야. 팩트. 행동 중에서 팩트 파트야. 액션은. 팩트 플러스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어.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부여하는 의미.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어. 조문하기 위해서. 친구가 죽어서 갔어. 갔다.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뭐네? 팩트지. 나타났다. 팩트지, 그지? 팩트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는 이제 비헤이비어야.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참석한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갔지? 내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와서라도 내가 조문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의도를 갖고 했어.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난 참 잘했지. 의미를 부여해. 내가 거기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내 절친한 친구가
죽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의미를 부여. 나는 오늘 행동 뭐 여러 가지 오늘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간 것은 참 잘한 행동이야. 의미를 부여해. 그 전체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장례식에 갔다. 어떤 의도로 갔다. 그리고 거기 간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그 사람 부여하고 있다. 이걸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인간 행동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냐? 바깥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행동만 이해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지.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는지, 행위 의도성, 그다음에 행위 의미성이라 그래.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몇 시야? 10분. 알겠냐? 잘 정리해 줘. 그래서 이제 해석주의는 뭐냐면은 해석주의가 이제 그 칠증주의의 대안적 인식론이야, 그지? 이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바꿔도 돼. 행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사회과학자들은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참 유식하다는 얘기를 해. 인간 사회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태 딱 쓰고 가로해놓고 비헤이비어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러한 행동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시하면서 해석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거. 알겠어? 그래. 행위 의도성, 행위 의미성. 거기서는 의미성을 연구할 것을 제안을 했다. 행위 의도성을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왜 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니? 사회과학자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라는 거야. 밖에서 있잖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자들은 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 연구의 초점이. 그러니까 밖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봐도 상관없어. 그런데 행위의 의미성, 의도성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에서 관찰해서 되냐? 안 되지.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회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석주의자도. 관찰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라 이거야. 돼야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가치 중립성을 거부하지. 그 사람이 되라 이거.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라. 해석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비판주의도 대안적 인식론이야. 그 비판주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크리티컬 시어리, 하버마스 대표적인 사람. 하버마스. 아까 이제 해석주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먼 이런 사람이야. 하먼. 데나트는 크리티컬 시어리에 좀 가까워. 비판 이론에. 비판주의야. 크리티컬 시어리, 비판 이론 이렇게 해도 돼. 비판 이론은 그 사회과학의 연구의 목표는 인간을 해방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해.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 이렇게 중립적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니? 엄청나게 가치 판단적 입장이 들어가 있어. 인간 사회과학의 연구 지향점은 인간 해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 인간을. 그럼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구속과 제약에 갇혀서 인간의 그 자아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 비판주의는 뭐냐면 인간 경험에 깔려 있는 힘의 역학, 그걸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힘의 역학 중에서 특히 뭐냐면은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 상관, 조직 같은데, 조직에 특히 들어갔을 때 상관 앞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잖아, 그지? 의사소통이 왜곡되잖아, 그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두려워서. 의사소통이 왜곡이 돼. 그래서 그 의사소통 자체가 자기가 자유롭고 진솔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간 해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권력과 지배의 어떤 그 역학들을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제약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없애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없애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이 일조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인간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을 없애버렸을 때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간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들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해방시켜서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단순히 가치 중립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 해방의 도구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MPS로 들어와. MPS로 들어와서 MPS가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여라. 그리고 그들이 진솔한 대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라. 그 얘기했지, 그지? 억압된 구조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전부 다 철폐해버린다. 이런 논의로 끌고 들어오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해되냐? 어려운 부분이야, 오늘 한 거. 근데 핵심은 뻔한 거야. 실증주의가 이제 실증주의 인식론은 실증주의 인식론은 뭐냐면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 또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동일하게 연구될 수 있다. 자연과학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판주의하고 해석주의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은 엄밀히 틀리다. 틀린 이유를 쫙 적어놓은 거야. 왜 틀리냐? 어떤 면에서 틀리냐? 가치와 사실은 구분될 수 없고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인간은 물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바깥쪽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행위 의도성과 내면의 세계인 행위 의도성과 행위 의미성을 천착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인간 행동의 전모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 객각에서 사회과학 연구도 진행돼야 되고 실증주의에 벗어나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인간 해방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자체가 인간 해방의 전도사로 나서야 된다. 인간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을 다 한꺼번에 일소시키고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적인 역할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야 된다, 이거. 됐냐? 어려운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은 있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볼 거야.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험은 금요일 날 보고, 시험 문제는 얘기했지, 그지? 행정고시 문제에서 나온다고. 거의 비슷하게 될 거야. 한 문제.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